자, 이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법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드는 도시개발법, 있는 도시가 낡았을 때 낡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요. 우리 도시개발법은 몇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요.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등등이 나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요,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쓰는 법인데요. 우리 도시개발의 뜻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의 뜻, 시가지 조성, 단지 조성을 말합니다.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 규모가 작은 것이 단지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이 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5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죠.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4명이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진 4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도시지역 내는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였잖아요. 단 예외적으로 2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초등학교 용지학부 4차로 이상 도로가 있었을 때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었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 도시지역, 외지역에서요. 예. 근데 우리 지정 절차,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요. 공람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공청회는 원칙은 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지정할 때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지정 효과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형도면 고시는요.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에 하면 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그 효과,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이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계획.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하는 5가지 경우하고 개발계획을 우리가 공모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었고요.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죠.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되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죠. 목적 사업을 달성했을 때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일 때도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해제된 것으로 보고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다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역시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가 될 때는요. 용도 지역은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시행자는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겠죠? 예.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을 의무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우리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었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지정을 제한한 자가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고,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자, 국가지자체 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죠. 단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하지 못한다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조합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왔죠.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요, 이것은 우리 비영리 법인이죠. 그렇죠? 공법상 법인이고, 인가 신청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대의원의 도시개발조합의 토지 소유자가, 자,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는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임의적이죠. 자, 우리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 작성자, 시행자, 인가권자는요,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우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죠. 우리 실시계획에는요, 자, 우리 실시계획에는 우리가 포함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자, 인가를 갖다가 할 때요. 자, 우리 실시 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만약에 그럴 때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다르게 실시 계획이 인가가 되면은요, 실시 계획을 우선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죠. 또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개를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죠.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요. 자, 우리 수용 방식은 수용권을 시행자가 취득하는데, 단 불안한 민간 시행자는 조건이 필요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민간 시행자,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치법의 특례가 나오죠.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수용권은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 취득,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 수용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금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주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직권 발행은 안 되고요. 발행 규모는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죠.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요. 요거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양도성이 있고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우리 원형지 공급 있죠? 개발되지 않은 땅,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원형지 공급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3분의 1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형지 개발자라 그러는데 원칙은 10년 범위 내에 매각할 수가 없지만 국가나 지자체인 시행자,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형지 공급받은 자 국가 지자체일 때는요. 10년 아니라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가 있지. 이때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선수금 미리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은요. 경쟁 입찰이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줘야 될 사람은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용지라든가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용지는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수용 방식의 핵심이죠. 우리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죠. 인가권자는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환지 기준이 총 7가지가 있었죠. 7가지 환지 기준이 있었고, 자, 증환지, 감환지 할 수 있고, 입체 환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종전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대신 줄 수가 있다. 입체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자,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보류지.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해서 공사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 환지 부지정이 있죠. 종전 토지는 있는데 환지를 정하지 않는 환지 부지정. 그래서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단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과소 토지에 대한 직권 환지 부지정도 가능하죠. 각각 다 청산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자, 임시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권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데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일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환지 처분,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고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준공검사 등이 있죠. 우리 준공검사 전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채비지가 되겠다는 거. 우리 그거 좀 기억하셔야겠죠. 준공검사 전을 쓸 수 있는 게 채비지고요. 도시개발채권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나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발행 기간을 정하고 또 소멸시효가 계속 시험 나왔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요. 자, 공공시설을 갖다가 관리할 관리청에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국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요. 요 총칙 파트에서 용어 정의가 나오죠. 정비사업 종류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의의는 반드시 암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및은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절대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구별하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오죠.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노불량 건축물의 개념 정리. 그다음에 주택 단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설치한 일단의 대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요 정비 사업 우리 절차에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오죠.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은요 서울시에는 전체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수립하는
정비 사업을 100군데 한다면 100개의 정비 계획이 있겠죠. 구체적인 계획,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정비 구역은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합니다. 안전 진단 대상은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죠. 그다음에 우리 개발 행위 허가제가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정비 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죠. 의무적 해제와 임의적 해제가 있고요. 해제된 정비 구역은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방법과 이제 사업 시행제가 나오는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 공사 등등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요. 절대 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없죠. 조합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자력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네 가지가 있고요. 요 네 가지를 혼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만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사업 시행 방식은 토지와 건물로 바꿔주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할 수 있고요.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가능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우리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고 재건축 사업이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절대 환지 방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또 우리 재건축은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정비 사업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는 누가 받아야 되는가? 사업 시행자가 받아야 되죠. 시장, 군수 등에게. 요때가 이제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시 거주 시설 등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할 때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세입자를 위한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공시법의 특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고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해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나오는 것이 매도 청구가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받을 사람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분양 공고. 또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 분양 신청이 있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이죠. 낡은 토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관리 처분 계획은 요거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고요. 요 수립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를 할 때는 이제 공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로 지분 쪼개기 할 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었을 때는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 전에 쪼개었을 때는 인정해 주는 권리 산정 기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바로 민간 시행자들은요. 금융기관에 시공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시공보증서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받아서 이제 제출해야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더 이상 사용 수익이 정지가 돼버리죠. 우리 공사 끝났을 때 이제 준공인가 받고 공사관리 고시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이전의 고시입니다. 이전의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 새로 지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되고요. 저당권의 물상대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요. 정부의 사업 전문 관리업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우리 범죄 예방,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은요, 관할 경찰서장에게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정비법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대한 것이 두 개의 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을 때요. 건축물의 일반법, 건축법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7문제나 나오는데 우리 건축법은 그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 대상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이 있죠. 그렇죠? 적용 대상물이 있고요. 적용 대상물.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적용 대상물은요. 일단 건축물에 적용되죠. 근데 건축물이 놓여 있는 토지에 적용이 되고 바로 대지죠. 건축물 대지. 건축물에 안에 있는 각종 설비, 그다음에 공작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공작물 총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은 총 4개다. 4개. 그래서 적용 대상물이 4개,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공작물. 적용 대상 행위는 일단 건축에 적용되죠. 건축의 종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에도 적용됩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인 지역, 동이나 읍이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이 되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조항,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죠. 전국의 도시지역 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뺀 지역, 바로 산골짜기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6개의 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에 요 건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 파트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 내주겠습니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사전 결정이 있으면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래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미리 신고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신고가 있고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허가권자 있죠.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고요. 절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건축 허가 제한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죠.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자,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죠. 이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잖아요. 이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건축주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할 때 공사가 중단될 거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끝나고 나면 이제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구 용도를 바꿀 때는 용도 변경 허가, 상위에서 하위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 신고고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대지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의 안전.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의 안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보다 대지를 낮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해야 되고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대지와 도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 공개 공지,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죠.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설치합니다. 건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건축선, 원칙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렇지만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건축물의 구조 등은요. 우리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구조 안전 확인,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실내 건축, 범죄 예방 기준,
그다음에 건축 설비, 승강기 등 정도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대지가 2개 이상 지역 지구에 걸칠 때 그 적용 기준이 있죠.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되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네요. 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 지역에선 60, 상업 공업 150, 녹지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죠.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해야 되죠. 6m 범위 내에서 거리를 띄워서 지어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자, 1조권은요. 자, 우리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격리를 하여야 한다. 정남 격리할 수 있다. 우리 공동주택의 1조권 규정은 상업지역이나 우리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제 여기 건축협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건축협정은요. 요거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건축협정 나와 있고요. 특별건축구역,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등등이 있다. 특별가로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건축, 기본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치게는 우리 이행강제금이 있죠. 건축법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건축물에는 철거 등등을 명할 수가 있고요. 건축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전문위원회 조정하고 재정이 있을 수가 있죠.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한번 기본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건축물에 대한 법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요 주택이 있는데, 자, 우리 주택법 보시면은요, 자, 여기 주택. 자, 주택. 주택의 개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주택도 기억하시고,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세대를 구분해서 쓰는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고요. 건강 친화형 주택도 있죠. 물론 시험에는 이 국민주택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국민주택 규모 원칙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죠. 종래에 많이 나왔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요 세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 총칙 파트 용어 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별하는 거고요. 간선시설, 주택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주택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고요. 주택 단지가 있고요. 주택 단지가 단절됐을 때는 각각의 주택 단지로 본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시설이 시험에 자주 나왔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단절이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하고요. 공구가 나오죠. 공구는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공구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세대수는 600세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나오죠. 그래서 리모델링, 우리의 수직 증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3개 층까지, 14층 이하다. 2개 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건설 파트는요, 사업주체가 나오죠. 사업주체.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나오고요. 우리 주택조합은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고요. 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지자체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다음 우리 매도 청구 있죠.
대지 사용권은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80% 이상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에 소유한 자한테는 매도 청구 못한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사용검사권자 원칙 시군구청장 예외.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사용검사,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파트, 개정이 가장 빈번한 부분이 이 주택 공급 파트인데요. 여기 주택 공급 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여기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의 공동주택, 관광특구안의 200m. 자, 우리가 관광특구안에서는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일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투기 과열지구가 있죠. 요 투기 과열지구는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렇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고요. 전매 행위는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가 되는 거죠. 단 상속이나 저당은 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리모델링 허가를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리모델링 허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고 그다음 우리 중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요거 안전 진단을 또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요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고요.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요. 총 6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도지사 승인이 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도지사 승인 총 6번 나올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장 군수가 광역 도시 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지형 도면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건축법에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 6번째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요. 주택법에서 보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 40년 기간 나오죠. 주택 상환 사채는요. 원래 사채를 발행하면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됐을 때 주택을 지어서 돌려주는 게 주택 상환 사채고요. 발행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불안한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발행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발행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에 없는 규정은요. 이때는요. 바로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제 지자체가 이것을 만들고요. 우리 벌칙이 있죠. 우리 벌칙은요. 일반 국민이 위반했을 때 그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고요. 건설회사가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같은 거 요거는 누가 위반합니까? 건설회사가 위반하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여기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바로 일반 국민이 하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주택법에서 주요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비개발지는 농지와 산지가 있는데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법에는요. 요 총칙 파트에서는요.
시험에 주로 농지의 개념이 나오죠. 전답 가수원, 사실상 농업을 하는 땅. 요거 다 농지가 되는데 이것이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답 가수원, 기타 토지를 경작지, 재배지, 생산시설 부지, 그 다음에 계량시설 부지로 사용하면 농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개념이 나오죠. 농업인의 개념. 그 다음에 농업법인. 그래서 우리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있죠. 농업회사법인은요.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이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경이 있고 위탁 경영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고 농지 소유 파트에서는 최다 출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행하고요. 절대 군수는 발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4일 내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이틀 내에 발급하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말 체험 용농이나 실험 실습 목적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단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 있죠. 상속받은 농지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을 하다 이농한 자,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고요.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일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이 소유한 면적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위탁 경영이 있죠. 위탁 경영 사유.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한 자는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시군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할 데가 없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농지 이용 파트에는 농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죠. 시군구청장이 수립. 이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대리 경작자를요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하죠.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 임대차 가능하고요. 농지 보전 파트에서는요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절대 농지라 불렀지만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핵심은요 절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고요.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농지로 집단화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에다가 물대주는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이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 지정할 것? 시험 계속 나왔죠? 녹관농자에 지정한다.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죠. 농지 전용 허가권자 농림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를 받는 자 시군구청장, 농지 전용 협의는요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있습니다. 농지를 영원히 없애는 게 농지 전용인데 농지를 영원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가 원상 회복하는 거죠. 복구하는 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여기에서 핵심은요.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납부하지 않는다. 시험에 두 문제나 정답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는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의무적 취소 사유 시험에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전체 체계를 갖다가요. 우리가 두 페이지 나눴습니다만 이거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A3 용지 한 장, A4 용지 두 장으로 나눠져 있죠. A3 용지 한 장에 우리 부동산 공법의 전체 체계를 한번 총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간단하게 제목만 쓴 내용만 보고도 그 내용 안에 어떤 사항이 핵심이었는가 그것이 기억나면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기억나면은요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야 우리 공부를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을 위한 부동산 공법의 체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